음, 그게요. 그게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줌도 같이 지금 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줌을 공유를 안 했었는데, 예,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첫날이라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수업에 대해서 제가 어, 가이드를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수업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계시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근데 어떻게 신청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홍승만입니다. 아, 예. 좀 못했는데요. 예, 예. 에듀투자 금융학과였는데, 아, 예. 박사 과정이신가요? 예. 석박공학과였는데, 아, 예. 박통화. AI 트렌드를 좀 알고 싶었는데, 예.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시구나. 아직 그 수강 신청은 안 하신 상태고. 예. 아, 예,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니즈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 돼서 그다음에 성함이 예, 조준입니다. 예. 네, 저는 아는 다른 교수님 추천으로 아, 강의 신청했고요. 어느 교수님이 또 추천을 그렇게 김상철. 그러세요. 네, 그 신보예 그러면 또 네, 이렇게 네,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성함이 예. 근데 여기 졸업하신 박사과정 졸업하신 어느 분이 졸업하셨어요, 이번에? 저분 좀 됐고요. 예. 좀 조은주, 고은주.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다음에 예. 이민상입니다. 예, 예. 신고 근무하고 있고요. 예. 한국차에 교수님 추천해 주시고,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홍승입니다. 예. 신고 예. 예.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 여기 또 우리 베트남 친구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대박이라고. 예, 한국말 좀 잘 들으실 수 있으세요? 예. 혹시 뭐 이해가 안 되면 뭐 저한테 언제든지 이렇게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제가 이제 녹화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수업 방식이 어떠냐면 여기 지금 줌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피치 못해가지고 뭐 지방에 계시거나 출장 그래서 이렇게 그 수업하시는 분 여기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예,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영상을 해가지고 제가 제 이제 그 동영상 이제 그 뭐죠 그 구글 동영상 거기에 올려가지고 비공개로 해가 링크만 이렇게 카톡방에 공유합니다. 그럼 그걸로 또 복습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수업을 작년까지도 제가 이제 편하게 해드렸는데 학교에서 이제 이 교육부 감사 같은 게 좀 또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수업을 조금 이렇게 제대로 좀 하라는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타 대학 같은 경우도 뭐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최소한 오프라인은 한 5회 이상은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그 자격을 만족시켜주고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최소한 한 10회 정도 넣으시는 걸로 5회 정도는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석하시더라도 그래서 제가 출석 체크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사진으로 다 찍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함하고 해가지고 체크를 하니까 따로 하니까 사진이 제일 확실하죠. 그러니까 출석 체크하는 게 여기 보면은 그 LMS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어서 또 들어가가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는 뭐 그렇게 해봤고, 두 번째는 이 출석이 왜 중요하냐면 100% 100점이면 출석이 20%고 20점이거든요. 그런데 15주차로 하면은 한 번 출석할 때마다 1.5점 정도가 깎이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2점, 4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한 세 번만 출석을 안 하면 이게 그 94점 뭐 이래요. 그러면 A뿔을 드릴 거를 A를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두 번만 출석을 안 해도 A가 A뿔이 A가 되고요. 한 세 번, 한 네 번 정도 되면 A도 못 받아요. B뿔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출석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오프라인으로 일단은 제가 권장하는 거는 10회 정도 나오셨으면 좋겠고 정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그거는 감안해서 5회 이상은 나오셔야 돼요.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 여기 저 줌으로 들어오신 것도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이 동영상 줌이나 이 오프라인에 못 들어오시면 지각으로 됩니다. 그런 동영상 보시면 이제 지각인데, 그때는 이게 지각일 때 점수가, 1점인가 깎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뭐, 출석하고 이렇게 충분히 하시면 그래도 뭐 A뿔을 받으실 수 있는데, 출석에서 이게 다 그냥 돼요. 다른 건 제가 거의 뭐, 점수 그 신경 안 쓰시도록. 그래서 전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이 시험은 없습니다. 시험은 없고 그 대신 이제 근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그 시험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피드백 받는 거.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그냥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업 방향성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그 시험지를 나눠드리고 한 10분 만에 그냥 본인 그 의견 적으셔가지고 주시고 그리고 그때 뭐 피자 타임 한번 가지고 서로 그때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고요. 이 수업이 AI 창업 세미나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AI하고 제가 오늘 하려는 AI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오늘 수업을 하겠지만, 이 창업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예. 그래서, 실제로 AI가 요즘 굉장히 이제 화두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할 거를 지금은 AI를 활용하면 이제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효율과 효과가 좋아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논문 같은 걸 쓸 때, 어, 서론 부분 쓸 때 예전에는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막 며칠을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자기의 그 의도만 잘 해가 주저리 써가지고 AI에다 넣어가지고 논문 형식으로 핵심만 강조해서 요약해줘. 그러면 AI가 그것도 페이지를 한 두 장 반 정도로 해서 연구 일장,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요약해주면 지가 멋지게 해줘요. 예.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쓸 게 아니고, 그거가 보통 제 느낌에는 한 80%는 내 의도를 반영하는데 한 20%는 모자래요. 약간 내 의도와는 달라요. 그래서 AI를 띄워놓고 내가 그거 보고 다시 편집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이면, 제가 한 3일 할 거를 걔는 그냥 한두 시간이면, 한두 시간이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역량을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부여를 해드리고 싶고, 여기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계획서도 제일 사업계획서에서 시간 많이 걸리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사업계획서에 작성한다. 사업계획서 작성하신다. 시장조사, 시장조사하고 전략,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뭐 사회적 기여 방법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형식상 뭐 그 고용 보장부터 해가 뭐 쓸데없는 뭐 그렇지만은 그게
내 사업의 잘 핵심은 아니지만 또 그거 다 넣어야 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는 AI 시키면 어때요? 잔뜩 나오죠. 그거 가지고 아이디에이션 해가지고 그 집어넣으면 그런 거. 아니면은 내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거를 거기다가 워드를 이렇게 책에 카피가 딱 넣어가지고 요거를 내가 핵심 요약 정리를 해줘. 그럼 지가 그 의도를 맥락을 보고 자기가 이제 두 갈식으로 딱딱딱딱 예를 들어 용도를 내가 저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제가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 제가 기도 못하는 걸로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유치부의 선생인데 간혹 가다가 방심하고 있다가 오늘은 박남규 권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이러면 애들 눈높이에 맞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AI로 유치부 5세에서 7세 애를 상대로 그 오프닝 기도 뭐 이렇게 시작 기도 작성해 줘 하면 몇 개를 쫙 해요. 그냥 애들 눈 감겨 놓고 난 그 읽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하면은 어른 기도 같이 해버리면 뭐 애들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막 기도를 해버리면 애들도 뭐 근데 진짜 심플하게 그런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좋아요. 요즘은 AI로 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신앙인들 좀 있었어요. 신앙인이신 분. 기독교. 응. 제가 그냥 제 예를 할게요. 뭐 이런 거 강요하는 거 아닌데 제가 활용을 보면 이런 게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성경을 막 읽잖아요. 그럼 이게 맥락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 몇 장 몇 절 이게 앞뒤 전후 시대 배경을 알려줘. 그러면 완전히 입체적으로 다 이야기해줘.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신약 성경의 4대 복음서 있잖아요. 거기 똑같은 내용을 네명이 다르게 이야기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4대 복음서를 이벤트,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벤트 순서대로 해서 4대 복음서를 정리를 해줘, 표로. 그러면 쫙 나와요. 그걸 제가 다 정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그 4대 복음서의 특징에 따라서 다른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요 복음서 요것만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는 또 여기서 이렇게 네 개가 그러니까 네 개가 그걸 다 이벤트로 말한 게 아니고 어느 복음서는 요 복음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혈루병 여자 같으면은 뭐 또 마가복음인가 거기서만 이야기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았는데 AI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요약 정리는 끝내주게 한다. 요약 정리. 근데 그 요약 정리를 하는데 얘가 한 100%는 아니고 한 80%는 내 의도대로 하더라.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카피해가지고 붙여놓으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20%는 이 신입사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입사원 업무 파악 안 된 신입사원을 야, 너 이거 해야 하면 얘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보면은 감수는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AI는 아이디에이션 끝내주기 잘하고요. 그냥 천재 경우의 수를 쫙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내가 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AI가 뭐 예전에는 검색 기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난처한 질문을 하면 지가 그 안에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지금은 검색 기능까지 들어간 거예요. 검색 기능이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네이버, 구글 이런 거 다 검색해가지고 출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줄었고 또 여러분들 보면 이제
그 라지 랭귀지 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진화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제가 이제 이 AI 공부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올해 석사 졸업을 했습니다. AI 쪽에 AI 초실감 소프트웨어 학과라고 여기를 제가 이제 작년에 졸업을 했는데 이제 AI를 공부하면서 역, 역설적이게도 제가 공부하는 제 머릿속을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언어를 어떻게 공부해야지 영어를 잘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됐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AI가 이제 학습시키는 게 그 챗GPT 같은 경우에 뭐 노드 수라고 해가지고 메모리 기억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신경세포망에 그 노드 하나가 1,000개의 그 뇌 세포가 하나의 노드를 해요. 그래서 우리 머리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개의 그 노드가 있어요. 그런데 곱하기 1,000을 하면 100조 개의 세포가 있고 그래서 1,000억 개의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1,000억 개의 변수. 그 변수들이 그 y는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쫙 나가잖아요. 그 앞에 AX 할 때 A, B, C 이런 게 1,000억 개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X1, X2, X3 이런 게그 1,000억 개의 변수 앞에 그 가중치가 1,000억 개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1,000억 개가 이 레이어도 있고 그 폭도 있어가지고 노드가 뭐 256개가 몇 레이어 뭐 이게 요즘 이제 말하는 그 노드와 거의 딥러닝인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학습을 시키는데 그 안에 변수들이 어떻게 그게 웨이트가 있는지는 블랙박스예요. 어떤 의미냐면, 그 컴퓨터에 그 GPU라는 데에 거기 이제 병렬 처리를 하는데 그 노드들이 있는데 그거를 몰라요. 사람 머리와 똑같아. 우리가 언어를 잘하는데 왜 잘하는지 모르는 거와 똑같아. 제가 한국어 하잖아요. 한국어 못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 없잖아요. 근데 그 언어의 능력이 거기 노출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노드에 최적화돼 있는 거예요. 그 변수들이. 어떤 의미냐면 그래머로 해가지고 문법으로 그걸 생각하면서 언어를 하면 언어가 안 늘어요. 역설적이게도 그냥 멍하니 그냥 계속 들으면 이 노드에 그 변수들이 그 가중치들이 지가 알아서 최적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 언어 능력이 좋아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방법은 뭡니까? 너무 선입관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자기가 머릿속에 노드를 어떻게 조합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안 되고 릴렉스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언어에 노출돼 가지고 언어를 그냥 그 자기 머릿속에 흡수시키면서 그냥 딥러닝 시킨다고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어느 순간에 들린다는 말이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설적이기도 이제 그렇고, 그리고 이제, A100, 뭐, V100 해가지고 요즘 엔비디아사에 그 H100 뭐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GPU, 그 하나의 그 G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그 하나의 컴퓨터예요. 컴퓨터 거기 하나가 한, 원가가 한 4, 5천 되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 그 유학생이 그걸 하나 배낭에 집은 요망탄데 배낭에 하나 집어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면 2억 5천이에요, 그게. 짭짤하죠? 한국에 그런 한 5천만 원짜리에서 1억 정도, 뭐 부르는 게 값인데 1억 정도로 하면 그걸 5천 개를 깔았다. 그럼 5천억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5천 개 정도의 그런 GPU를 한 그, 그런 데가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한국에 많아봤자 뭐 몇백 개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챗GPT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걸 몇 개로 시작했느냐? 몇 개로 시작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 걸 몇 개를 연결해가지고. 그거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가 쿠다라고 들어보셨어요? 쿠다. 거기 이제 그 엔비디아사에서 이제 그 쿠다라는 컨트롤 프로그램이 있고
그거를 병렬로 해가 다 제어하는 그게 사실 엔비디아의 핵심 기술이에요. 그거를 뭐 5만 개 뭐 이렇게 연결하면 지금 챗 GPT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쿠다라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서버를 구축할 때 이제 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그 인스톨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거기 하드웨어를 제어를 하는데 그 병렬로 동시에.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사가 하드웨어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사실 핵심 기술입니다. 제어하는 게. 음. 그 윈도우 OS처럼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챗GPT와 같은 그런 서비스를 만약에 구현을 하려면 어, 가능하냐?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은 해요. 가능한데 그 챗GPT 놔두고 굳이 그걸 쓰겠습니까? 성능이 좀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 더 좋은 거 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재작년에 챗GPT가 론칭이 11월 달에 됐는데 그 전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한국의 기업들이 한 50억에서 100억 투자 받아가지고 그걸 전부 이제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챗GPT가 나오니까 50억, 100억 가지고 이 게임이 됩니까? 그거 뭐 서버 구축해봤자 CPU 한 뭐 몇십 개 갖다 놓고 서비스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냥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들리시죠? 응. 챗GPT를 활용해서 하는 건 하는데 그 데이터 자원이 다 미국의 챗GPT의 노드에 다 그냥 적립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정보 다 종속이 되는 거죠. 그게 제일 문제. 그렇다고 우리가 따로 그걸 구축하자니 성능이 상업성이나 서비스 완성도가 떨어지고. 그게 첫 번째. 그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어떤 패러다임, 광고 시장이 확 바뀌어. 지금 구글로 검색합니까? 아니면 챗GPT로 합니까? 챗GPT예요. 거기 광고 나옵니까? 안 나오죠. 구글이 지금 딜레마가 뭐냐면 제미나이를 론칭을 했는데 그게 활성화될수록 수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지금 챗GPT사가 투자가 100억이면 수익은 얼마 날까요? 30억 달러. 그러니까 100억 달러 투자하면 한 15조 투자해가지고 15조면 얼마죠? 1억에 1조가 1조 1조가 하여튼 그 만 개니까 15조면 한 10만 개 GPU를 투자를 해가지고 1억씩 생각하면 왜냐면 쿠다나 이런 거 타워를 하는데 그 12개의 GPU가 있고 이 위에 또 그걸 컨트롤하는 게 하나씩 붙어 있고 이게 백렬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투자가 10이면 수익이 3이에요. 지금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적자 구조고 그런데 중국에 뭐죠? 중국에서 뭐가 나왔죠? 딥시크. 그거는 뭐 거짓말이겠지만 완전히 뭐 80억 들어가 그 성능 나왔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뭐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멘붕이 온 거죠. 효율에서. 그럼 할 만한 거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 AI 이거하고 관련된 게 뭐냐면 디지털 금융입니다. 그 트렌드를 알면 여러분들이 돈을 크게 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면 확신을 가지면은 흔들림 없이 그걸 딱 길목을 잡는데 이 공부를 안 하면 남 따라가면 그냥 한번 이게 뭐 개미 털기라 하죠. 한번 하면 그냥 아닌가 봐요. 거기서 그냥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은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대학원, 벤처대학원 여기 오신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머리를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고, 그 시작이 이제 오늘 이 AI 창업 세미나인데, 왜 세미나를 붙였냐면, 이게 없는 과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미나 형식으로 조금,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한번 서로가, 이야기도 좀 하고, 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개론이나 이렇게 되면 이게 그냥 하드한, 그냥 딱 정해진 틀의 경영학, 뭐, 수업, 이렇게 되면 이 세미나를 못 붙이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그 트렌디하고 없는 학문을 개척하니까 서로 세미나, 이렇게 컨퍼런스 같은 그런 분위기를 하면서 그렇게 붙였고요. 그리고 이 창업에 있어가지고 AI가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AI를 잘 활용하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이 뭐냐면 AI를 잘 알아야 돼요. AI의 옛날에는 우리가 경영학이 대세일 때가 있고 100년 전에는 경제학이 대세였어요.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영학이 없었습니다. 경제학만 있었어요. 왜? 오스트리아 학파 들어보셨죠? 그 오스트리아 학파에는 경제학은 뭐냐면 외부 환경 분석하는 거거든요. 경제 주체 간의 수치화된 계량 경제.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경제학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900년대 초에 1차 세계대전 있고 오스트리아 학파들이 다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거기 콜롬비아 대학이라는 이제 뉴욕 대학에 거기서 뭘 만들었냐면 경영학이라는 심리학 기반의 경영을 만든 게 그때 이제 그 붐이 일어난 게 이제 피터 드러커 이런 사람 오스트리아 재상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건너올 때는 콜롬비아 대학에 경제학 교수로 오기로 됐다가 오는 와중에 그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뉴욕 대학에 만든 게 경영학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창업학과 비슷한 그걸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볼 때, 야, 무슨 이상한 학과나 만들어가지고 심리 뭐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수학적으로 측정 가능을 했지 뭐 심리 그 당시에 어떤 상태냐면 1914년에 포드의 그 컨베이어 시스템 아시죠? 그때 사람을 부속화시키고 그래서 그 컨베이어 시스템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컨베이어 시스템의 힌트는 그게 이제 그 어디서 나왔냐면 권총 부품 만드는데 벨트 위에 이렇게 조립하는데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 이제 컨베이어에서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그냥 사람이 강제적으로 조립하게 만드는 거야. 택트 타임이 그냥 일정한 속도로니까 그냥 그 컨베이어에 맞춰 사람이 맞춰서 부품화되니까 그래서 그 이제 그거를 풍자한 영화도 나오고 했죠. 그 누구죠? 제플린. 예. 그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금융 그 공항이 왔죠. 그 경제 공항이 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금융적으로 아주 그냥 그 모랄 해저드가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돈도 많이 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금융 위기가 오면서 그때가 지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미국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횡포를 부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미국 우선주의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완전 관세 전쟁이 붙고 그러면서 그때 뭐가 생겼냐면 SEC 아시죠? 그때 다 생긴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경영학이 대세가 한 100년 왔는데 그때 심리학 기반으로 사람이 메슬로우 욕구 단계 해서 뭐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거 한계가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양산이 잘 되는데 그다음부터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봤더니 사람의 동기, 리더십, 그때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지 이게 사업이 잘 되더라. 한마디로 내부 역량적으로 보면 사람이 동기부여가 되니까 어때요? 그 인센티브라는 게 있고 그리고 칭찬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때요? 이게 더 그냥 사람이 심리적 효과가 이게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가 경제학의 핵심, 경영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또 소비자 노왕이다.
이제 또 외부 환경적으로 시장이 창출이 될 때 거기에는 소비자의 마음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시장 분석, 그래서 소비자는 왕이다. 그러면서 세그멘테이션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통계학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2000년 들어와서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 외부 환경으로서의 경제와 내부 역량으로서의 경영과 매니지먼트는 코스트 관점이에요. 효율. 그리고 외부 환경은 베니핏, 매출. 매출 빼기 비용은 마진이죠. 그 중간이 뭐죠? 시장의 욕구라는 니즈와 프라블럼과 나의 솔루션을 메소드로서의 그 경영, 내부 자원을 한정된 내부 자원 대상이 뭐냐면 사람, 기술, 자금, 마케팅, 포임이라고 하는데 맨, 메소드, 그 다음에 마니, 마케팅. 그래서 이 판매 역량까지 이 네 가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 다 돈이거든요. 내부 돈 드는 거. 이거 대비 시장의 효율, 효과라는 경제 분야와 최소 비용의 효율이라는 부분, 기술 분야의 그 매칭되는 게 뭐죠? 그 우리는 고객 가치, 밸류인 거예요. 밸류는 외부의 경제 베니핏과 내부의 그 효율이라는 코스트가 밸류인데 밸류는 상대적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니즈가 크면 클수록 밸류는 높아지죠.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이 뭐냐면 세 가지 가격 결정상이 있어요. 명품과 같이 수요 기반에 부르는 게 값인 가격 전략이 있고 밸류 전략이 있고 이 코스트 기반으로는 프라이스인 거예요. 원가 마진을 얼마 정도 넣어가지고 하는 프라이스 그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혼합 전략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 조금 더. 그런데 그러면 AI는 어디에 쓸까? AI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발굴하는 이 역량과 내부의 핵심 자원을 AI를 활용해서 다섯 사람 쓸 거 한 사람 쓰면 어때요? 그래서 이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창업이라는 게 경제와 경영과 이 마케팅, 거기다가 기술 기반, 기술과 마케팅, 이 네 가지가 합쳐진 게 창업이에요. 그러니까 창업학을 우리는 제너럴 학문이라고 하고 황제학이라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한 2, 30년 지나니까 갑자기 AI가 나와가지고 그 AI의 시초는 빅데이터인데 빅데이터가 어디서 나왔어요?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2010년에 애플 아이폰 때문에 예전에는 엑셀로 정리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문자로 정리가 다 되는데 지금은 동영상, 소리, 이거 어떻게 정리해요? 데이터가 10만 개 이상 막 되는 그러면서도 막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다른 접근 방법이 어떻게 딥러닝이거든요. 옛날에는 정리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키는 걸 우리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2010년에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더니 이게 갑자기 사람의 학습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라갔더니 되네? 이거는 누가요? 계획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켜보니까 되는 거예요. 2012년도에 되네? 이게 예전에는 인프라가 메모리 능력이나 뭐 CPU 능력이 다 떨어졌을 때는 옛날에도 시도는 했는데 그때는 이게 좀 되다가 1980년대 에이 안 되네. 이러다가 이게 한 두 번 부침이 있다가 2012년도에 하니까 되는 거예요. 돌아가네? 사람의 그 학습 알고리즘을 그대로 시켰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실험하니까 되니까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되는지를 몰라.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래서 2012년도부터 가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재작년에 이제 챗GPT가 그런 걸 또 하니까 이슈가 되고 그 전에 뭐 알파고가 그런 걸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챗 GPT가 딱 나오니까 예전에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AI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AI의 알고리즘을 알아야지 일을 잘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을 잘 시키는데 관심이 많았는데 AI의 마음을 알아야지 일의 효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AI를 어떻게 마음을 아느냐? 알고리즘을 알아야 돼요. 학습, 그러면 그 알고리즘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는 이 데이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형화된 데이터가 있고요.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있고요. 그걸 처리하는 게 지도학습이 있고요. 비지도학습이 있고 강화학습이 있어요. 그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즘 세상은 데이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으셔야 되고, 저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저게 머신러닝으로 처리해야 될까? 딥러닝으로 처리해야 될까? 그리고 학습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어요. 지도학습으로 할 거냐? 비지도학습으로 할 거냐? 강화학습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할 거냐?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라지 랭귀지 모델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언어적으로 딥러닝을 시킨 거예요. 그건 영상 기반이 아니고 처음에 어, 챗 GPT 할 때 그 GPT가요. 그게 제너럴 뭐더라? 프로토콜? 트랜스포메이션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의 또 다른 이제 버터 모델이가 BRT가 중간에 나오고 거기 이제 GPT로 넘어가는데 이런 어떤 라지 랭귀지 LSTM이라는 모델에서 BRT로 갔다가 그다음에 GPT로 넘어갔거든요. 트랜스포메이션. 그게 다 언어 기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언어 옛날에 어릴 때 생각해 보면 학습할 때 처음에 눈으로 학습합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엄마, 엄마, 아빠, 아빠 하면서 언어적으로 컨셉을 학습을 시킵니까? 물론 이렇게 넘어질 때 이렇게 손으로 잡아 이렇게 일어나고 돌멩이 잡고 하는 건 눈으로 하긴 맞아요. 그런데 동물하고 사람의 차이점은 뭐죠? 동물도 다 보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학습할 때는 언어라는 걸 통해서 매칭을, 라벨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언어를 학습을 하다 보면 개념이라는 게 생겨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 챗GPT는 영상 기반이 아니고 언어를 시 계열에 따라서 학습을 시켜요. 어떤 식이냐면, 어, 나는 무엇을 하다 이렇게 나오면 나는 다음에 그러니까 한 문장을 한 수십 개를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이제 분석을 하게 만들어 딥러닝을 시키고 나는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를 확률적으로 지가 예측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면 이 언어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얘가 어느 순간에 학습을 시켰는데 이제 영상까지도 이 언어 학습 모델의 영상까지도 이제 지가 소화를 하는 거야.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지금 그 자율주행 예를 들어볼게요. 자율주행이 라이다 센서라 해가지고, 우리가 레이저, 그, 스캐닝 하는 게 라이다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레이저 있죠? 우리 이게, 이렇게 하는, 이렇게, 레이저 쏘아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레이저가 면으로 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 레이저를 면으로 해가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사방을 이렇게 스캐닝을 해요. 그러면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회피 기동만 하는 게 예전에 자율주행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뭐냐면 테슬라는 처음부터 사람의 그 인체를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그 판단을 해서 비전으로만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면 이거를 라이다로 스캐닝을 하면 뭐죠? 3차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그려가면서 머릿속에서 그려가면서 하니까 이게 열이 나는 거예요. GPU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배터리의 4분의 1이 컴퓨터 에너지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데이터 처리.
근데 테슬라는 뭐냐면 스마트폰 요 사양하고 똑같아요. 요게 앞에 세 개, 옆에 두 개, 뒤에 하나, 여덟 개가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만 원도 안 돼요. 삼성에서 공급받는다더라. 그거를 가지고 비전을 하고 그 앞에 레이저 센서가 있어요. 그건 한 몇백 미터 가요. 그 범프 안에 표시가 안 돼요. 50만짜리 레이저, 레이다 센서, 레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소나, 그 울트라소닉, 거기에 있는데 그것도 다 빼버렸어요. 앞뒤로. 그래서 이거는 안전장치야. 한마디로. 그냥. 메인은 비전이에요. 그리고 비전으로 이걸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가면, 뭐, 그냥 만져서 이렇게, 라이다 센서는 이 손이 그 레이저라 생각해. 이게 그냥 지가 훑으면서 가는 건데, 테슬라는 눈만 보고 이렇게 보면 다 알잖아요. 저게 물성도 느낌이 오잖아요. 어릴 때 학습이 돼 있으니까. 유리, 거울 하면 저 느낌이 차갑고 미끈미끈하고 그 보면 다 판단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학습됐을 것 같아요, 딥러닝은. 어릴 때 손으로 더듬어 보면서. 그게 뭐냐면 테슬라가 재작년에 1,800명을 해고를 시켰어요. 그 사람이 아주 유아기 때 라벨링, 말 그대로 길 때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렇게 아주 그냥 노가다로 학습시켰던 사람들을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그 수준이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의 그게 뭐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언어로 넘어감으로 해가지고 어떤 판단이 되냐 사람하고 똑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저건 풀이야. 풀의 특성은 뭐죠? 언어적으로. 저거는 낭창낭창하고 저건 그냥 뚫고 가도 돼. 데미지가 없어. 그게 학습이 된 거예요. 개념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그 구글 웨이보나 뭐 웨이모나 뭐 이런 애들은 그걸 보면 그냥 무조건 회피해요. 그 딱딱한데 저게 그 리지드라고 하는데 저게 그냥 무조건 회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전을 보고 저건 그냥 사람같이 지나가도 돼. 그 판단은 지금 그 수준이 사람과 똑같은 판단을 하는 그런 수준까지 왔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수업 이제 브리핑을 좀 하면 음. 여기까지 뭐 질문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게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경쟁력이 있는 AI를 이해하고 일을 시킬 수 있는 AI 지능을 부여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성공 창업 원리 50%와 그 AI에 대한 이해 50%의 그 어떤 역량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여기 수업 보면 이게 요 수업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뭔가 AI 서버 하나 구축하고 막 파이썬 막 하고 그런 수업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보다 좀 더 위에 이런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AI가 아까 말했듯이 그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이제 비전으로 넘어가는데 이 사람하고 똑같은 알고리즘 이게 내공학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라지 랭귀지 모델로서 컨셉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으로 넘어가니까 그걸 보고 그 물성까지도 파악한 얘가 이제 리액션이 되는 거죠. 사람과 똑같아.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누구도 그게 되리라 생각을 못했는데 하니까 되니까 그냥 막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챗GPT가 서버를 지금 10만 개 뭐 더 주문해가 뭐 설치하고 뭐 50만 개 하고 그게 50만 개가 한 개에 10만 불 하면 만 개 하면 얼마예요? 1조 1조죠. 10만 개 하면
10조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조면은 뭐 그냥 1대 100으로 하면 100억 달러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얼마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아니 누구죠? 거기 그 AI 뭐죠? 챗GPT 사장하고 그다음에 손정희하고 그다음에 오라클하고 해가지고 삼성까지 해가지고 뭐 돈을 뭐 엄청 투자한다고 했죠. 천조인가요? 그러면 한 100억, 150억인데 천조면 어때요? 천조. 하여튼 뭐 그렇게 투자한다니까 앨런 머스크가 또 그거 좀 시기해가지고 쟤들 돈 없는데 막 이러고 그죠? 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건 뭐 여담이지만 트럼프가 왜 저렇게 젤런스키를 저렇게 하대를 하고 그 이유 아시는 분 계세요?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민주당 바이든 정부 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자금 세탁하는 건 알죠? AID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 해외 원조 그걸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그게 어디로 자금 세탁이 되냐? FTX 들어보셨어요? 가상 금융 트레이더 가상 그걸 파산을 시켜버렸잖아요. 바이든 정부 때. 그게 다 민주당으로 또 돈이 페이백 되는 건데 그 루트를 증거를 없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면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JD 벤슨 있죠? 부통령. 부통령이 어떤 라인인지 아시죠? 페이팔 마피아 들어보셨어요? 어. 팔란티어 들어보셨어요? 거의 다 그 팔란티어가 AI 데이터 분산 복합체잖아요. 정보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외 추방하는 거 있죠? 그게 다 정보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팔란티어에서 나와요. 그 팔란티어가 민주당에 뒷조사 다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FTX를 파산시킨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지 돈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 패드 연방 그 준비위원회 거기 배후에는 뭐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뭐 로스차일드 이런 사금융들이 다 해가 만든 데잖아요. 그래가 한 100년 잘해먹고 살았잖아요. 그하고 그다음에 페이팔 신규 앨런 머스크도 페이팔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팔란티어 대표가 누구죠? 갑자기 생각납니다. 팔란티어? 그 사람이 제일 수장인데, 음. 그 사람이 모든 걸 뒤에서 다 조정해.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투자 생태계 최고는 페이팔 마피아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투자 생태계 있잖아요. 뭐 미국이가 투자하는데 엘리베이터 해가지고 뭐 근데 그 최고에는 페이팔 마피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페이팔은 어떤 거예요? 메일 기반으로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뭐로 지금 바뀌려고 하냐면 가상화폐를 통해서 RLUSD 뭐 이런 테드 들어보셨어요? USDT, USDC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 골드만삭스에서 투자한 게 뭐죠? USDC 서클사를 통해서. 그래서 뭐냐면 앞으로 이 디지털 달러와 그 페드로 대표되는 그 딥 뭐죠? 딥스테이트. 와, 이거 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그런 우크라이나가 이제 또 그런 게 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고 AID 그 뭐죠? 사람들 그냥 해고시키고 250명을 다 재무부로 그냥 기속시켰는데 상무장관이 누구죠? 재무장관이 누구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페이팔 마피아의 또 다른 브랜치예요, 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아셔야 돼. 근데 그 중심에 뭐냐? 데이비드 sak스 들어보셨어요? AI와 가상화폐 차르. 트럼프의 그 어떻게 보면 수석 비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럼 AI와 가상화폐를 묶어가지고 그 차르를 했느냐? 페이팔이 성공한 경험이 뭐냐 하면 그 당시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 그걸로 성공한 경험이 한 30년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20년 전인가? 그게 다시 재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가상화폐들이 어떤 기치냐면 옛날에 25년 전에 뭐죠? 그냥 인터넷이었어요. 인포메이션 인터넷이었어요. 인터넷 오브 인포메이션인데 지금은 25년 후에 지금은 뭐로 바뀌냐면 인터넷 오브 밸류에 가치의 인터넷이 그 중심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그래서 그 RWA 들어보셨어요? NFT 하면 들어보셨죠? NFT는 들어봤는데 RWA는 모르죠?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실물 자산의 정권화, 분산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지금은 어디 합니까? 리츠해야죠. 그게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이랑 가상화폐로 상대방 이런 게 건물 하나 있어. 그 건물 이름을 딴 가상화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냥 뿌리면은 그걸 가진 사람만큼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배당이 나와. 그걸 에어드랍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 AI하고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게 AI하고 가상화폐하고 블록체인하고 지금 미국 돌아가는 거하고 그런 것도 이야기 들을 겁니다. 좀 재미있을까요? 지금 거의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강의 목표는 공공창업 원리와 AI 기능 장착, AI 활용한 자신만의 방법론 개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AI를 더 많이 잘 활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서로가 좀 집단지성으로 조금 서로가 했으면 좋겠고요. 아, 지금 여기 수업 받으신 분들이 저 공유를 안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아, 예, 죄송해요. 그러면 30분까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예. 아, 그 좋은 거예요. 어, 좀 공유가, 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I하고 창업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왜 실패할까요? 이건 이제 창업 분야예요. 왜 실패할까요? 여러분들 이제 석박사 논문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그 성공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아니면 뭐 기업의 그 성과에 미친 요인에 대한 연구하면 성과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량적인 재무적 성과와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한 재무적 성과와 그다음에 만족도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거에 미치는 메인 요소를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논문을 써봐야만 그런 머리가 생깁니다. 근데 그런 머리가 논문을 안 쓰면 학사 정도 되면 그 논문의 그 인과관계에 대한 주요 그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오렌지를 많이 먹으면 살 뺀다. 그게 자기 경험이에요. 그럼 책을 보면 오렌지를 많이 먹어라. 그럼 살 빠진다. 이게 주제인 거야. 일반화가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살이 빠지는 이유가 오렌지도 있지만 메인이 생활 패턴이 있을 거고 건강 상태가 있을 거고 외부 환경이 있을 거고 그런 게 메인이 되고 오렌지는 이게 조절 변수가 됐던 통제 변수가 됐던 매개 변수가 됐던
약간의 한 5%, 10%의 그런 조절이나 매개나 통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데이터의 성격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논문을 안 쓰시고 졸업을 하시면 데이터의 성격을 경험을 못하고 졸업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논문을 쓰면서 데이터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석사나 박사 논문만 필요하시가 졸업하시는 분 어떤 케이스냐면 박사 자격증 따와. 그건 국가 자격증이니까. 그러면 내가 교수 시켜줄게. 그런 분은 그냥 박사 따가면 돼. 그런데 여기서 진작 내가 4, 5년을 투자해가지고 받아갈 게 뭘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데이터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 핵심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게 AI라는 학문이고. 그래서 AI를 아니까 제가 어떤 공부를 해보니까 AI를 알고 나니까 데이터를 보는 체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석사, 박사 논문 여기서 그냥 공부할 때는 그냥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런 거죠. 로지스틱 회귀 분석하면 뭐죠? 데이터 그 인과관계 분석인데 집단 차이 분석을 수치화시켜가지고 인과관계로 변형시키는 게 0과 1을 하나의 리니어로 봐가지고 인과관계로 해가지고 그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데 이게 AI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AI의 한 부분이에요. 노드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 걸 알면 이제 메타인지가 생기는 거야. 아, 이 로지스틱 회귀, 우리가 말하는 통계 분석의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거기 빅데이터에서 아니 그, 뭐, 그 뭐죠? 머신 러닝 영역에 그 어느 노드의 어느 부분이다. 이런 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AI 수업을 통해서 그 데이터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레퍼런스 오브 싱킹, 관점이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데이터는 어디 갖다 붙여야 돼? 저 데이터는 어떻게 전처리를 해가지고 그걸 써야 돼? 그리고 저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이 통계 분석을 접근을 해야 되고 저게 통계 분석으로 처리 안 되는 건 저런 건 딥러닝으로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어떻게 어, 결론을 내야 돼. 이런 데이터 딜링, 트리팅하는 마인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고 데이터의 성격에 대해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의 성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업 성공이라는 종속 변수에 미치는 요인을 봤더니 나의 그 노력은 20%밖에 안 돼요. 10% 8대2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외부 환경 이 80%예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시대의 그 트렌드가 뭐 좀 하려면은 뭐 그 뭐죠? 그 구제역이 오고 또 조금 돼지고기집을 차렸더니 구제역이 오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뭐 조류독감이 오고 또 이제 조류독감 그 뭐 고깃집에서 이제 그 뭐죠? 춘천 닭갈비를 했더니 조류독감이 오고 좀 있다가 또 뭐 금융위기가 오고 좀 있다가 뭐고 그래가지고 AI 뭐 지금 뭐죠? 사드까지 아니 뭐 사드 문제로 또 뭐 그러고 또 뭐 있죠? 요번 최근에 그 마스크 갑자기 코로나19 999 이게 뭐예요? 외부 환경이잖아요. 관세 폭탄 뭐. 그래서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성공 경험이 많을수록 어떤 오류가 있냐면 내가 이때까지는 내가 노력하면은 그 결과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 생각의 습관 이게 나의 그 사고관념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접근할 때도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노력 열심히 해가 내가 저걸 다 컨트롤 해야지 막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니까
좋은 대학 갔고, 또 내가 대학에서 열심히 학점 관리하고 하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 또 거기서 돈 내가 좀 먹을까 안 먹을까 했더니 또 집도 사고, 와이프하고 결혼도 하고, 그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으로 사업도 심각하게 열심히 그냥 하면은 될 것 같았어. 안 돼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를 또 캐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얼리 어댑터에서 지금은 이제 대중을 상대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 중간을 캐즘이라고 하는데 테슬라가 그렇죠. 옛날에 저같이 얼리 어댑터는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사가지고 일단 파요. 그런데 지금은 뭐죠? 배터리 성능부터 모든 걸 다 따지고 신중하게 사잖아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마인드를 창업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겸손해라. 그게 내가 해왔던 생각의 그 고정관념이 있으면 사업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마인드냐? 내가 노력만 해가지고는 심각하게 사업을 접근해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사업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돈 퇴직금 5억을 받았어. 그러니까 심각하게 한 번에 최선을 다해서 5억을 투자해가지고 한 방에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될까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5억을 10번을 투자한다 생각해 5천만 원씩. 10번을 기회를 만들어서 5천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안 되면 없다 생각하고 그 공부했다 생각하고 또 한 번. 그럼 10번을 하면 한두 번은 뭐죠? 성공할 가능성. 거의 뭐 시간의 건물을 롱테일. 자, 그래서 그러면 옛날에는 이래 짧고 굵게 아닙니다. 가늘고 길게. 그래서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시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의 포트폴리오라. 왜냐하면 사업은 1년 안에 사업 계획서도 어, 두 가지예요. 1년 안에 매출 얼마, 또 거기 두 배, 네 배, 막 이래요. 생각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한번 경험해 보시면 10년 안에 큰 기회가 한 세 번 오더라. 그냥 그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내가 그 기회를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가 이 창업 역량이에요.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창업 역량이 그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창업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함이 자꾸 제가 외우려고. 엄청 많이. 예. 아직 그 수강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예, 뭐 제가, 예. 근데 그 어떻습니까? 창업 역량이 뭘까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창업 역량은. 사업적으로 볼 줄 아는 분. 그러고요. 근데 사업성을 볼 줄 아는 능력은 되는데, 그거를 잡으려면 무슨 역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금도 조달해야 되고, 그다음 그거를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또 어필하기 위해서 뭔가 카탈로그 같은 걸 임팩트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처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역량은 뭐냐면, 내가 막 도전 정신 또는 뭐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 아니면 뭐 진취성, 혁신성, 위험 감수성, 뭐 애매함을 이렇게 감내하는 능력 아니면 뭐 리더십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고요. 믿는 구석이 뭐냐면 말 그대로 시장을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거를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생각을 구조화시키는 거의 글쓰기 능력이라고 보통 구조화시키는 능력. 솔팅과 레이어링을 통해서 프린시플을 만들고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세상에 어필할 수 있는 표현 능력. 리터러시라고. 이게 대학원에서 완성이 돼 있으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뭐 데이터 분석 능력도 있고 거기에서 인사이트도 뽑아낼 수 있고 그거를 글로 구조화시켜 가지고 체계화시키는 시스템적 사고도 방법론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어필할 수 있는 언변이라든지 PPT라든지 설계를 통해서 뭐 제품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프리젠트 PPT도 만들고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보고서도 만들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어떤 거냐면 그냥 한 10년 동안 내가 그런 능력이 탄탄하게 있어. 그럼 지나가다가 누가 야 어느 분야에 뭐 지금 강의할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 가만 고객이 수두룩해. 근데 난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시간이 2달이 남아 있어. 그럼 제가 할게요. 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데이터를 어디서 찾아낼지도 다 알고, 핵심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그 데이터 가지고 내가 정리해가지고, PPT 자료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 고객들이 전부 다 100%는 아니지만 한 반 정도는 나 관심 있는 사람이 돈 내고, 굳이 돈 내고, 나의 그 어떤 주제를 홍보해 주러 온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했더니 그 사람들이 전부 또 그 핵심 책임자급이야. 그리고 어디 가서 야, 박남규 그 주제로 너무 그 전문가더라. 그럼 재구매가 자꾸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 한 5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곤란한 질문 들어와도 잠깐만요. 시간만 주세요. 어디 가서 데이터 찾아가지고 그 솔팅과 레이어링 해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주고 계속 없어.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는 게 없죠. 전문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강의, 컨설팅, 심사, 멘토링은 유통 채널이 나라. 그게 뭐냐면 창직이거든. 그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회사의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좀 돼달래. 레퍼런스가 박사에다가 자격증이 있는 데다 경영지도사에다가 기술 가치 평가사에다가 창업 보육 전문 매니저에다가 그 과제 그리고 과제 많이 했어. 그리고 강의를 있고 PPT. 그럼 그 하면은 그 연봉이 또 확보되고 그 과제를 해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목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설계 용역이 들어오면 그 분야에 자꾸 전문가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템이 이제 내가 그냥 혼자서 해도 될 것 같아. 굳이 그 회사 들어갈 필요. 그 하다 보면 그 결과물을 누가 또 소비해 주네. 용역 설계 회사가 되는 거예요. 기획회사가 되든. 그러다 보면 나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고민을 해요? 인사 고민을 해요. 사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리더십. 그때 이 사람들을 내 제자로 12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 실제 책이 있어요. 예수의 리더십, 마케팅. 옛날에 영어 책이었는데 제가 대학원 때 그 배웠는데 12제자 뭐 마케팅인가 뭐 있어요. 12명만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또 12명, 12명. 1차로 12명 관리하면 그건 중소기업이고 2차까지 가면요. Y 시장까지 가면 중견기업이고요. Z까지 하면 대기업이에요. 관리자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하면 그 정도 관리자면 대기업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12명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 밑에. 그러니까 하이라키로 이렇게 쫙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 보면 그게 회사인 거예요. 그럼 이제 회사가 되니까 시스템을 또 묶어야 되잖아요. 테크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ERP나 PLM, PDM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사의 그 장래성이 있으니까 투자 받고 마케팅 다 잘 되고 그러면 그게 회사가 되는데 그게 창업이래. 창업은 여러분이 생각한 창업은 사무실 얻어가지고 없는 아이템 만들어가지고 뭐 억지로 마케팅하고 찌라시 돌리고 뭐 오락하고 이게 사실 리스크인 거예요. 억지로 내가 뭔가 외부 환경을 무시하고 내가 5억을 들여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 하는 그거를 창업이라는 그게 아니고요. 5천만 원 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내 역량만 가지고 1년을 버틸 생각을 가지고 그 내 월급이라 생각하고 용역으로 이 사람한테 가서 그냥 쓱 했는데 이거 해줘. 내가 할게. 돈 안 받아도 돼. 처음엔 봉사로 해. 체험 마케팅이거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해줬더니
어때요? 그 사람이 자꾸 뭐가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리허설이 되고, 기억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일이 되다 보면 일이 커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 부산에 살았는데, 옆집에 아주머니가 부업으로 그냥 떡판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큰 쟁반 하나에다가 파하고 떡하고 고추장 풀어가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주 고객이 저였어요. 맨날 그 가가지고 떡하고 파하고 그 파가 들어간 떡볶이 얼마나 구수한지 몰라요. 그 맨날 그 먹는데 떡볶이 하나 먹고 국물을 더 먹어. 막 고추장. 그 먹어도 안. 근데 그 집이 엄청 번창이 돼가 맛집이 돼가지고 대기업이 됐어. 저 가슴하고 부업으로 시작했어요. 그냥 한 10년은 그러니까 그 입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거기에 제가 기여한 거 아닙니까? 맨날 혼자가 먹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역량이 있으면 거기에서 주제가 만들어지고 그 주제가 이제 브랜딩이 되고 키워드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기억하면 자꾸 일이 들어오고 그 하다 보면 조직이 생기고 그게 회사잖아요. 모의회. 조직이 되고 거기서 자꾸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조직 안에서 뭔가 시스템이 사업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카카오톡이 그래서 된 거예요. 제 친척이 카카오톡 그 개발 팀장이었어요. 걔가 친육촌이었는데 걔가 숭실대학교 그 정보 전산학과인가 나와가지고 너 그때가 이제 너 뭐 하냐 했더니 그냥 그 카카오톡이라는 뭐 그런 거 하나 개발하고 있대. 사내 그 메신저 그래? 했는데 걔가 지금 엑시트 해가지고 거기 저 분당 거기 뭐 제일 좋은 아파트 제일 큰 거 그거 하나 아주 백수같이 놀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왜 이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이 기회를 낚아채기 위해서는 제가 말하는 내부 역량은 그겁니다. 어, 잘 듣고 잘 구조화시켜서 잘 표현하는 그 능력이 이 대학원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 케이스 여기 많이 심사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 문제 해결 역량이잖아요.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사업 케이스를 보면 거기에 모든 게 다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 사람 역량이. 백종원 씨가 왜 그렇게 잘 됩니까? 그 사람은 핵심을 팔아버리거든요. 핵심 역량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내가 볼 땐 대단한 게 영상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중국에 가가지고 그 중국 중화 요리를 자기가 아예 정리를 하려고 책을 만들고 있어요. 북경에 가가지고. 남이 안 알아주는데 그때 30대에 그거 가가 앉아가지고 중화 요리 그 모든 걸 다 먹어보고 자기가 그 도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의 내공을 가지는 그 당시에는 돈도 안 됐지. 그런 더벅머리 총각이 그 완전 숙성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실은 뭐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레시피 개발하고 여러분이 음식점 하나에도 그 주방장을 대신할 수 있지만 자기 안 할 뿐이지. 왜? 일을 시킬 자기가 그걸 하면 다른 걸 못 하니까 그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일을 못 하고 항상 그 주방장한테 의지하거나 뭘 부탁하는 비즈니스 모델은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업은 결국은 내부 역량 20%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내부 역량이라는 건 결국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표현되는 거고 그 다음에 AI라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처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 검색에서는 DRPW 치면 나오는데 이 데이터 처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데이터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 하이라키로 돼 있는데 구글에 DRPW 치면은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 위즈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책을 만 권 읽은 학부 출신 사람하고 논문 100편을 가지고 석박사가 말하는 강의 질이 어느 게 더 높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극단적인데 이런 편견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가 설명해 좋게 말하면 학부를 나온 사람은 데이터를 솔팅과 레이어를 통해 인포메이션 수준의 강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론이 없는 거죠. 이런 거죠. 처세술 뭐 이런 거. 뭐 이렇더라. 사람하고 이야기 뭐 자기 5가지 말하지 말아야 될 뭐 이런 게 무슨 데이터 기반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 경험 기반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몇 퍼센트는 그 에러율 몇 퍼센트에 이게 맞아 들어가냐 이러면 설명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즉 뭐냐면 데이터를 인포메이션 수준으로 말하는 만 권을 읽은 사람보다는 인포메이션과 인포메이션의 컨텍스트 그걸 관통하는 프린시플에 해당되는 논문 100편을 가지고 강의한 사람이 더 나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효율도 더 좋고. 그게 석박사 논문을 쓴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석박사 논문을 쓴 사람은 어떤 역량이 있냐면 이 난리지, 저 프린시플이 난리지인데 이 의사도 2가지가 있어요. 의원이 있고 전문의가 있잖아요. 의원은 뭐예요? 그냥 대학 공부해가지고 난리지만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프린시플만, 이론만. 그러니까 이분들은 수술 같은 거 못해요. 테크닉이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처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과에서 뭐 감기 걸리면 그냥 이론에 의해서 처방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임상실험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대학 병원의 전문의 과정은 수련이는 어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그 프린시플, 날리지 기반으로 뭐죠? 인사이트, 위즈덤을 가지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그러니까 척추가 있는 상태, 날리지, 또 프린시플이 있는 상태에서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네. 에라가,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가 그걸 다 커버하는 자기만의 인사이트를 또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많이 경험한 사람은 전문가라고 하죠. 이 위에 있는 전문가를 우리는 테크니션이에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효율이라는 측면은 이 프린시플, 난리지 수준에서 못 줄일 수가 없어요. 현장 경험이 없으니까. 많이 겪어보니까 밸류체인을 다 현장에서 하니까 어때요? 중간에 다 줄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저 AI 본질은 뭐냐면 이 데이터를 인포메이션화 시키고요. 인포메이션은 날리지화 시키고 이 AI를 통해서 인사이트 수준까지 내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할 거를 AI를 통해서 미리 예측까지 하면 어때요? 전문가 수준으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AI는 경우의 수를 다 말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게 맞든 안 맞든 하여튼 경우의 수를 막 만들어줘. 그래서 AI에다가 100가지를 만들어내 하면은 얘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뭐 10가지인데 얘를 고문하는 거예요. 그럼 100가지를 만들어내요. 근데 처음에는 100가지 만들어줘 하면 얘가 못 만들어. 그런데 심각하게 다시 이거를 어 다시 막 이렇게 더 자세히 이렇게 막 푸시하잖아요. 고문하듯이. 그럼 얘가 한참 돌아가요. 한참 돌아가다가 안 들어줘요.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 같은 거를 제가 설명을 할 거고 왜 그런지. 그래서 결국은 핵심 역량이 뭐냐면 자료 검색 능력, 그다음에 키워드, 빈도나 이런 그 분석 능력, 이게 뭐냐 기술 통계의 역량이고, 그다음에 인용 규칙 이런 표현 능력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그리고 이 통계 어, 툴을 사용하는 능력, 그다음에 통계를 이해하는 능력, 증거 기반 말하는 그 데이터, 표현 능력, 한글 이런 거 뭐죠? 생각을 표현을 잘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국어 맞춤법 이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다음에 문장 구성, 이 생각을 구조화시키는 것. 우리가 그거를 이제 뇌에서는 스키마라고 하죠. 스키마, 구조화된 거.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안 읽은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 거기에 대한 컨셉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맞든 안 맞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을 봤더니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 틀리더라도 그 개념이란 프레임을 가지고 사물을 해석하면서 비교 판단을 하면서 거기다 살을 붙이고 또 부정할 건 부정하고 깎아내고 그러면서 계속 확장하거든요. 그런데 책을 안 읽은 사람은 개념 자체가 교두보가 없다 보니까 지식이 오면 이게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니까 어때요? 계속 그냥 외우기만 하면 뭐가 생기죠? 정신 분열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는 기억력은 좋은데 그거를 구조화시키는 능력은 또 다른 겁니다. 구조화는 개념한데 솔팅과 레이어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이걸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목적과 목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목적과 목표. 목적을 미션이라고 하고 목표를 비전이라고 해요. 목적은 명분이고 목표는 목표 전략이라고 해요. 목적은 뭐냐 하면 세상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니즈고 목표는 내가 세상한테 바라는 거예요. 이런 걸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럼 목적이 명확하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의 비극은 뭐냐면 대통령이 목적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목표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대통령은 되고 싶은데 그 다음이 없어요. 넥스트가. 이거와 같아요. 교수가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목적을 가진 교수와 목표를 가진 교수예요. 어릴 때부터 그냥 교수가 목표인 사람은 교수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구적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교수가 됐는 건데 내가 맨날 그 지도 교수님한테 시다발이 얼마나 했는데 그래서 자꾸 대우받으려고. 근데 목적이 명확하면 어때요? 세상이 원하는 걸 위해서 내가 교수를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나는 교수는 하나의 발판인 거예요. 솔루션인 거예요. 그런데 근데 대통령은 최고의 의사결정자니까, 내가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이상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걸 만드는데 가장 좋은 솔루션이 뭔가 봤더니 대통령이야. 그래서 내 대통령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사심이 없는 거예요. 뭐, 먹고 사는 건 그냥 연금 나올 거고, 대통령이 굶어 죽었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냥 진짜 사심 없이 진짜 탕평채 뭐 흑백묘면 어때요? 흑묘 백묘면 뭐예요? 등소평이 뭐 경제만 살리면 된다 이런 주의로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정말로 그냥 성군으로서 옛날에 뭐 누가 있어요? 세종? 정도 될까? 이순신? 하여튼 뭐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로 그 미션 기반의 그러기 위해서 내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면 우리나라가 참 더 좋아지겠죠, 그죠? 그런데 대통령을 위한 목표가 대통령인 거예요. 그럼 대통령 되고 나서 뭐예요? 이건 좀 비유가 그냥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구조와 컨셉 그리고 보고서 작성 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득력 있게. 그래서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그 다음에 양식 같은 거를 적절히 잘 사용하는 거, PPT, 프레젠테이션 여기에 추가적으로 설계의 역량, 도면 만들어내는 거, 아니면 소프트웨어로 어떤 생각의 그거를 자동화시키는 능력.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원 와가지고 지금 뜬구름 잡는 학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역량은 키울 생각 안 하고 그냥 학위 받으면 뭐 되겠지.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단언할게요. 여기 회계사님도 계시지만 여기에 데이터 여기 뭐죠?
데이터, 뭐 여기 데이터 분석 능력, 이 데이터 통계 뭐 자료, 뭐 데이터 솔루션을 이용해서 재무 회계 분석해서 밸류에이션 뭐 그런 거 재무 회계 그 보고서 만들어 놓는 능력. 이것도 하나의 능력이거든. 그거 하나만 해도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워드를 잘 씁니까? 말을 잘합니까? 설득력 있게 강의를 잘합니까? PPT를 만들 수 있습니까? 도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뭐라도 하나면 돼요. 그런데 이걸 다 하면은 그냥 그 백세스까지 뭘 해도 돼요. 뭘 해도 된다니까. 그런데 이거를 극대화시키는 게 AI입니다. 극대화시키는 게. 저는요, 소프트웨어 학과에 들어간 이유가 1년 만에 제가 졸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챗 GPT가 있으니까 제가 졸업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10년 동안 프로그래밍을 해가 코딩 만든 퀄리티하고요. 챗 GPT하고 거의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프로그래밍 하는 교수님이 챗 GPT 없으면 이제 자기도 프로그래밍 못 하겠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퀄리티를 요구하면 예전부터 해왔던 20년 한 사람이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이하로 어느 정도까지 수준은 차별 없이 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챗GPT를 활용하면 이 능력이 커버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생각을 구조화시키는 거를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든 수련을 해가지고 1년, 2년,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를 챗GPT에 넣으면은 구조화가 돼 나옵니다. 그럼 그 정답을 보고 내가 한번, 내 거니까, 내 생각이니까 힌트를 얻어가지고 느낀 바가 있겠죠. 아, 이런 식으로 하고, 두갈식으로 하고, 피라미드식으로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논문을 쓸 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A는 B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두갈식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A는 B다만 딱 읽고 나서, 그냥 문장을 쓸 때, 이렇게 단락으로 그 앞에 주제 두갈식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가는 밑에 안 읽어요. 그냥 A는 B다, C는 D다, F는 뭐다. 그리고 그러므로 A는 F다. 이것만 읽어요. 근데 레벨이 조금 안 된 사람은 A는 B다 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 A가 B가 되지? 중간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밑에는 A는 뭐뭐하고 뭐뭐해서 B다. 이렇게 한 번 더 풀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어느 논문에 의하면 그때 인용이 되면서 누구는 이렇게 주장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한 4단계로 이렇게 풀어가 쓰는 게 이게 논문의 정석이에요. 논문을 쓸 때 A는 B다는 자기 주장이에요. A는 뭐뭐해서 B다. 요거까지도 자기 주장이에요. 그런데 요걸 신비성을 반드시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예시를 넣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존 논문에서 누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A는 B라고 하였다. 신비성을 더해주는 게 그게 논문의 구성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 논문을 쓰다 보면 A는 B다고 끝나면 그건 논문이 아닌 거예요. A는 뭐뭐 해서 B다. 그리고 A는 뭐 박아무개 갈로해가 1989년 해가지고 딱딱 해가지고 그 논문 주제에서 A는 B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다. 그리고 뭐 아무개는 뭐 2001년에 A는 B에 대해서 뭐 정의 영향을 이렇게 몇 개를 쫙 하고 그 반대로 또 누구는 또 여기서 부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한 단락의 논문이 되거든요. 그 쓰는 방법론을 여러분이 체득해야 돼요. 그럼 이게 PPT에서 어떻게 되냐? IR에 가면 학부 나온 사람은 죄송합니다. 학부로 해서 그런데 실제 그래요. A는 B다. 그럼 막 자기 이야기만 막 써. 그래서 어떠래? 그런데 좀 배우신 분은 A는 B다.
여기에 기사를 넣거나 그리고 그 저명학자의 그 주장 같은 걸 개론에 있는 걸 넣거나 해서 항상 그 뭐죠? 인용을 통해서 근거자료를 딱 넣어놔요. 그 차이예요. 인용하는 방법이 체질화된. 그래서 제가 석박사를 하고 나서 하나 달라진 게 뭐냐면 뭘 말할 때 옛날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헤이, A는 B야. 하면 아니야, B는 C야. 이게 할아버지들 제가 한 번은 그 이천에 도예 박물관 있는 그 공원 있죠, 호수. 거기를 와이프하고 갔는데 산책을 하는데 할아버지 둘이가 우리가 뒤에 따라가는데 둘이서 막 목소리 핏대를 세우면서 그 몇 번을 도는데 몇 번을 만났거든. 계속 싸우면서 가더라고. 이 친구인지 싸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뭐죠?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들어도 한 7, 80대도 품격이 없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진짜 배운 사람이면 아니야, 그건 어느 그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주장했어. 아니면 뭐 데이터에 의해서 이랬어. 아, 그래? 아, 그렇구나. 너 관점이 또 그런데 100개 중에 그런 관점도 있었네? 아, 하나 깨달았다. 나는 그냥 9개 나왔는데 네 생각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게 배운 사람이거든요. 여기 수업을 듣는데 9개는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를 박 교수가 좀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했는데 그거 하나만 캐치해도 오늘 수업 끝난 거예요. 내가 아는 걸 확인하러 오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하나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논문의 작성 프로세스인데 이거의 결과물은 이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설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게 더 들어가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지 결국은 창직을 할 수가 있고요. 누구 앞에서 설득력 있게 뭘 PT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뭐 요 정도에서 그래서 AI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데이터 책 1만 권보다는 논문 100편이 나을 수도 있고요. 이 논문 100편보다는 전문가의 경험이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난리지.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창업은 이미 성공한 창조의 결과물이고요. 창조의 정의는 주변으로부터 이미 인정받은 상태, 브랜드가 있다는 거죠. 세상이 나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나만의 포지션, 5년 이상 그 부분에 꾸준히 같은 메시지를 풍겨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런 아까 말한 여러 가지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전에 뭐냐면 선행돼야 될 게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세상 왜가 뭐냐면 why가 뭐냐면 다른 말로 내가 왜 살아야 된다는 건 내 존재감이거든요. 세상이 나를 때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걸 먼저 찾아내야 되고 그럼 그걸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싶지? 반고하고 그다음에 또 누구죠? 그 유명한 그 돈 많이 벌면서 그 갑자기 요즘 생각이 안 나네. 반고하고 비교되는 유명한 또 미술가 누가 있지? 돈 많이 벌고 옛날에 피카소. 두 사람이 극과 극의 차이점은 뭐냐면 반고는 그림 한 점 팔았어요. 그리고 동생한테 생활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만 그렸고 편지를 쓴 게 동생한테 돈 빌려달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자기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유작이 희소가치성도 있고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림이 막 이렇게 이게 이제 굉장히 또 반전이 있는 거고 피카소는 뭐죠? 세상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 플로리다에서 미녀들과 보트를 타고 재밌게 살다. 사업성이 그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why, what they want와 vision, what I want를 매칭을 시키는 퍼즐을 잘 만드시는 게 그게 사업 역량이고 그거를 위해서는 결국은 미션과 비전이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저 역시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거 수업은 여러분들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대신 아까 말했듯이 제 입장을 고려해서 그래서 제가 명분을 가지고
뭔가 수업 관리를 잘한다는 그런 증거는 남기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수업 제가 조금 일찍 마치려 했는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질문이 있습니까? 이해 안 되시는 거라든지 뭐 없죠? 예, 오늘 수업 요 사진 찍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잠시만요. 강의 자료는 LMS에 올려주시는 건가요? 예, LMS도 올리고 또 링크 주소를 그 카톡에도 제가 올릴 겁니다. 제가 사진 찍을게요. 자, 저는 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예. 뭐 외부에 공개는 안 하고 그냥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석 체크하는 것도 시간이 아깝잖아요, 사실. 자,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제가 좀 당분간은 제가 계속 물어볼 겁니다. 왜냐면 저도 매칭이 돼야 되니까. 자, 파이팅! 한 학기 열심히 하시죠. 예,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아, 예, 예, 예. 아, 예. 가능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